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는데 경호처와의 대치한 끝에 철수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차 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두 번째 준비 절차가 열렸습니다.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 진기훈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진 기자, 오늘 아침에 8시 정도부터 시작이 됐던 경호처와의 공수처와의 관계, 거기에 대한 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공수처 공조본이 본격적인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작했다고 밝힌 시간이 오전 8시 4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집행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일단은 총 공수처는 3차 저지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1차는 그 관저 정문에 세워져 있던 그 미니버스로 세워져 있던 차벽을 일단은 뚫고 들어갔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2차 저지선을 또다시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차량 저지선이 있었고, 그때 이제 경호처의 인력들이 이제 막아서고 있었던 상황을 설명을 했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돌파가 된 것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2차 저지선에서 이제 3차 저지선, 마지막 이제 관저 건물의 입구로 들어가는 그 지점에서 이제 경호처 직원 포함해서 200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 인원들이 겹겹이 이제 막아서서 더 이상 진입이 불가능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 좁은 골목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위험하게 적용이 됐다라고 판단을 했고, 더 이상 대치 상황이 이제 이어지게 되면 이제 부상자 등 이런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오후 1시 30분에 전격적으로 이 영장 오늘 집행은 중지를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고요. 예. 그렇게 이제 집행이 되는 사이에서 뭐 몸싸움도 일부 발생을 했었다라고 밝히고 있었고, 또 뭐 부상자가 나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 관련돼서 보면 200명 정도가 막아섰다고 하지만 공수처에서도 꽤 많은 인원, 경찰 인원까지 하면 상당수 인원이 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밝히기에는 이제 오늘 잠정적으로 집행에 동원된 인력이 공수처에서는 20여 명이 동원이 됐고, 경찰이 80여 명이 동원돼서 100여 명 정도의 인원이 들어간 것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처 직원들이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있었고요. 예. 또 경호처의 통제를 받는 군 경호부대와의 대치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인원들이 200명 이상 추정된다는 인물들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지금 인력들과의 대치 상황이 계속 5시간 가량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추가적인 그런 마찰의 위험과 부상의 위험 등을 고려해서 1시 30분에 이제 전격적으로 집행을 중지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공수처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제시를 하면서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호처장은 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경호처장의 이 대응이 적법했는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경호처 입장에서는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관저 인근, 그러니까 초밀접 지역에 대해서 경호구역으로 자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이것은 경호처에서 사수를 한다라는 방침을 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집행하려고 했던 체포영장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를 수행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호법을 따를 것이고 경호구역으로 지정된 관저 내에는 아무도 들일 수 없다라는 방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호처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금 대통령 경호법의 그런 취지를 생각해 보면요, 대통령을 경호한다라는 것은 외부의 위험 요인으로부터 대통령을 경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공수처에서 지금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체포영장이 외부의 위험한 요인인가부터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외부의 위험한 요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잉 경호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법적으로 논란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예, 법적인 이제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또 하나가 이제 그 영장, 그 수색 영장에 들어가 있는 단서 조항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경호처가 강조했다라고 보이는 것이, 군사상 공무상 비밀 요한 장소는 원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논란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형사소송법의 110조와 111조에는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군사상 비밀이라든지 공무상의 이제 기밀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사실상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그 관리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하고 있는 이 수색 영장의 경우에는요, 압수까지 포함하는 압수수색 영장이 아니라 체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수색 영장입니다. 왜냐하면 막바로 체포를 하기 위해서 사실 그냥 집안의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법한 수색영장을 가지고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고 그것에 따라서 집 안에 들어가서 대상자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호처나 아니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영장은 위법하고 법조항에 따라서 우리는 기밀을 요하는 군사상의 기밀이 있는 시설이고 대통령 자체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사상의 기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불허해야 된다. 영장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는요. 사실상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아무리 군사상의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압수수색이 아니라 체포를 위한 수색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달리 보아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수색 영장 집행은 달리 보아야 함에도 그것을 동일하게 본 오류가 있다라고 추후에 지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한해서 법원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예외를 둔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 측이 반발을 거세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례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장 전담 판사가 형사소송법의 특정 조항을 언급을 하면서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로 한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과거에 찾아보기 힘든 사례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 과거에도 유례가 없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사 측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본인은 체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하는 것인데 결국에는 형사소송법 그 해당 조항으로 인해서 영장의 집행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의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러한 실효성을 위해서 해당 조항을 언급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취지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이것은 추후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논란을 차치하고 없애고 적법 절차에 따라서 간다라는 원칙에 보자면 사실상의 이례적인 일인 것은 맞고 영장 전담 판사에게 그러한 법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에 대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서는 어긋났다라는 지적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추후에 논란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논란이 없이도 그러니까 형사법 특정 조항에 대한 언급이 없이도 충분히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길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절차적인 논란이나 오류의 논쟁을 피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조항의 언급이 없이 그냥 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늘도 언론 공지를 통해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불법 무효다라면서 다시금 또 반발을 했습니다. 언론 공지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사실 기존의 주장을 계속 되풀이한 주장이었습니다. 사실 아까 이제 설명드린 그 공수처 인원들의 그 체포영장 진입 시도에서 맨 마지막에 대표한 검사 3명이 이제 그 철문 앞까지 갔었고요. 그때 이제 변호인 3명도 나와서 한 얘기도 이와 일맥상통한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서 발부된 영장은 불법 무효하다라는 논리를 계속 가지고 가면서 근데 이런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 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인 즉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서 집행을 하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위법적인 영장 집행 시도에 강력히 경고한다라는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사실 윤 대통령 측은 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에 거부하면서부터도 사실 공수처에는 내란죄라는 범죄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법적인 요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이 체포영장 청구 또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하고 있는데 논리에 굉장히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러한 비슷한 논리를 가지고 이러한 경호처의 대치라든지 또 이런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 영장 자체에 대해서 불법성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영장 발부 자체가 무효하고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영장 발부에 대해서 지금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란죄 혐의를 언급을 해서 영장을 발부받느냐, 이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형사소송법상의 그 조항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을 판사의 월권행위다, 권한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한 영장 발부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선 이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법원에서 수사권이 없다라고 인지를 했다면 영장 발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렇게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가 됐다라는 것은 영장 발부된 서부지방법원뿐만 아니라 법원 전체적으로 기조에 따라서 공수처에서도 공조본을 꾸리고 있고, 공수처에서 연관 사건으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연관 사건으로서의 내란죄에 대해서 충분히 영장 발부가 가능하고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논란이 만약에 불거지게 된다면 법원의 입장은 이와 일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추후에도 공수처에서 내란죄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받는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법원에서는 공수처에서 내란죄가 연관 사건으로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저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관저 인근에 경찰 기동대도 배치가 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에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규정돼 있지 않다, 이건 위법하다, 법을 준수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 논란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만약에 경찰 기동대가 뭔가 체포의 주체가 돼가지고 체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찰은 체포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하려고 하면 위법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기동대 투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이번에 물론 결국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실제 체포의 집행에 들어갔을 때 공수처의 관련 검사 3명이 관저 앞까지 들어갔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고, 실제적인 그 영장 집행의 주체는 공수처가 한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수처가 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집행을 경찰에 넘겨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경찰의 질서 유지 차원의 도움을 받고 그 과정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받은 주체인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네. 일단 공수처 같은 경우는 이제 경호처와의 대립 이후에 관련돼서 이제 입건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공수처가 이제 이러한 오늘의 대치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을 했고요. 이 브리핑이 끝난 다음 경찰에서 이제 경호처장과 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서 내일 출석 요구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 영장이 발부된 직후에 밝힌 입장에서 사실 경호처에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이 경호처 인력들이 수사 인력들의 진입을 막아서는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까지도 해당이 될 수 있어서 체포까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경고성 공문을 보냈다라고도 밝혔고, 예의 있게 집행을 할 때니 최대한 응해달라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그런 지금 경고가 나간 대로 공조본에서 이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오늘 이제 경호처의 인력들을 지휘했던 그 두 사람에 대한 이런 입건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입건이 진행이 되면 꼭 응하지 않아도 되는 건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수사 절차를 지켜봐 오셨잖아요. 네. 일단은 출석을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3차례 정도 출석 통보를 했는데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노리고 있는 것은 일단은 내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라고 통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호처에서 이것에 응할 것인지, 처장이나 차장이 응할 것인지를 놓고 보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안이 엄중하고 경호처의 임무 수행을 위해서 우리가 공수처의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추후에 공수처에서는 영장 집행을 또다시 시도하려고 할 때 일단은 지금 혐의점을 받고 있는 그러한 범죄 행위, 동종 범죄 행위를 또다시 저지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막바로 현행범 체포를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입건을 해놓고 출석 통보까지 했는데 그런데 응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은 현행범을 체포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를 좀 마련해 놓는 차원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다음 주 월요일 6일까지입니다. 공수처가 검토 후에 이제 항의 조치를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의 조치 뭐가 좀 가능한 게 있습니까? 우선 당장 가능한 조치로 거론이 되는 것은 다시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유효기간 6일까지는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아직까지는 4일이 남아있는 거고 오늘을 제외해도 주말 포함 3일이 남아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라도 또 심야에라도 이렇게 영장을 다시 집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까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진행됐던 공수처의 브리핑에서도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 후에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시도가 일단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고 이제 주말에도 이제 시도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재시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추가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도 일단은 공수처가 지금 나름 그래도 어렵게 받아낸 영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효 시한인 6일 이내에 충분히 재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경호처장이나 차장에 대해서 입건을 하고 출석을 막바로 뭐 일주일 뒤도 아니고 바로 내일로 출석 요구를 한다라는 것은 영장을 재집행하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그리고서는 입건을 한다라든지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주말에 물론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높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최대한 다양한 시도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 이 유효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구속영장으로 바꿀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고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체포영장을 다시 이제 발부받는 것도 기한 연장식으로 해서 뭐 최대 7일 정도 일반적으로 7일 정도 연장을 해서 받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지금 수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것이 실패했는데 과연 또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서 또 다른 작업을 같이 똑같이 시행한다라고 해서 이것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겠느냐를 분명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체포영장을 또다시 발부받는 대신에 사전구속영장을 바로 청구를 해서 인신구속을 시도하려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모두 범죄 행위의 소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는 하지만 이 구속에 대한 소명의 정도가 일반적으로 더 높다라고 실무상 판단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체포영장보다는 구속영장의 무게가 훨씬 더 중하고 엄중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경호처도 저렇게 쉽게 섣불리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최대한 남은 시한까지 체포를 시도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실패한다면 막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틀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예, 다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를 한다면 오늘처럼 중단되지 않도록 좀 뭔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경호처장과 차장의 입건까지도 이제 결정을 한 공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적극적인 강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오늘 지금 이렇게 대치가 되는 과정에서 체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를 이미 경찰이 다 이 체증 자료를 확보를 해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증 관련해서 지금 향후에 오늘 이제 입건된 처장과 차장 외에 다른 이제 경호처의
인력들도 언제든지 이제 입건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호처와의 마찰, 사실 오늘 실질적인 이유는 경호처와의 마찰로 실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뚫기 위해선 조금 더 강력하게 법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다라는 관측이 우세하고요. 또 사실은 당초 영장 집행 시기가 휴일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교통 통제가 용이하고 또 공수처 청사가 하루 종일 비는 날이기 때문에 또 경호에도 용이할 것이다 이런 관측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평일인 오늘을 택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굉장히 이른 아침부터 시도를 했는데도 지금 이런 여러 변수들로 인해서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주말에 재시도를 하게 된다면 뭐 낮 시간대보다는 또 인파가 몰릴 수밖에 없는 낮 시간대보다는 오전 시간대로 오늘과 비슷하게 하면서 대신에 조금 더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준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앞서서 지금 내일 이제 출석을 하라고 한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재집행을 진행하게 된다면 앞서 잠깐 설명은 해주셨지만 관련돼서 경비처장이나 차장을 그 자리에서 현장 구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행범이기 때문에요.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죠. 사실 오늘 물리력이 만약에 강하게 충돌을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일부 인원들의 경우에는 오늘 물론 체증까지만 이루어지고 실제 입건은 되진 않았지만 그게 강한 정도의 누군가 부상자가 나오고 이런 상황이었다라면 충분히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만약에 재집행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그런데 특히나 경호처장이나 차장이 입건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입건된 동종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그 자리에서 또다시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은 수사기관인 공수처 입장에서는 영장 집행이 아니라 현행범 체포에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현행범 체포로서 인신 구속이 가능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구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당시 상황을 가정해 보자면 처장과 차장이 없는 상황에서 경호처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러한 경비태세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또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그러한 가능성까지 다 계획을 하고 사실 입건을 진행하고 이 일련의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럼 만약에 영장을 재집행한다면 경호처로서는 뭔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 겁니까? 재집행하게 된다면 경호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기존의 입장을 또 180도 바꾸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저지선의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하되 관저 인근에서는 또 오늘같이 철저하게 막아설 가능성이 있거든요. 오늘의 경우에도 차벽으로 막는 것은 물론이고 200명의 인원이 서로 팔짱을 끼고 이렇게 공수처 인력이 100명임에도 불구하고 더 2배 더 많은 인원으로 이렇게 저지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재집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막아서는 것은 하게 될 것인데 다만 경호처장과 차장의 입장에서도 심적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영장 집행과는 다르게 본인들이 분명히 이 현행범 체포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종국적으로 경호에 실패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두고 경호처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조금은 첫 번째 영장 집행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위험이 이제 감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셨겠지만 그 집회 신고를 하려면 본인들이 신고를 한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차선을 침범하는 그러한 행위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고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도로 침범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러한 신고된 내용에 맞지 않는 그러한 다른 범위로 이루어진 집회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산을 한다라고 해서 해산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론 집회 시위의 자유가 헌법상의 근거가 있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분명히 이제 보장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권리는 맞지만 본인들이 신고한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난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경찰이라든지 해당 기관에서 해산을 할 수 있는 또 권한 역시도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 공수처가
이제 진입하기 전에 정리하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영장 집행 시작 시간을 이제 8시 4분으로 밝히긴 했지만 사실 뭐 공수처에서 이 공수처 차량들이 출발한 시간은 오전 6시 14분쯤이고요. 그보다 앞서서 오전 4시 50분 정도에 이미 이제 기동대 버스들이 출동을 해서 관저 입구 향하는 3개 중 우측에 2개 차로를 막아서는 이렇게 교통 질서에 정리에 나섰고 사실 차로벽을 설치해서 이렇게 진입로 확보나 이런 어떤 주변에 통제를 하는 거는 어젯밤 늦은 시간부터 사실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다행히 이제 시위대 집회 인력 중에서는 그렇게 큰 충돌이나 부상자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어제 이제 입건이 되기도 했고 또 해산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찰이 가면 갈수록 이제 시위가 격해지고 규모가 커지면서 이렇게 사전 허가 구역을 벗어나는 이제 구역에서까지 집회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그런 명령까지도 내려지고 뭐 이제 일부가 연행되기도 하는 그런 사태가 빚어졌던 건데요. 사실 오늘은 이제 그런 어떤 뭐 애당초 허가구역 그리고 그 차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치면서 좀 현장 통제를 강화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지금 뭐 집회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는 더 많은 집회 시위자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경찰과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또 해산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또 차차 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헌법재판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헌법재판소에서 오늘이 2번째 준비기일이었어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사실 변론 준비 기일은 본격적인 변론 기일에 앞서서 이제 앞으로 향후 변론 기일에서 어떠한 쟁점을 가지고 얘기를 할지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재판의 순서와 절차를 정하는 절차였는데 사실 지난번 변론 준비 기일은 4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 이유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제 너무 늦게 선임이 되는 바람에 이게 공식적인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제 변론 답변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늦게 제출을 하게 되면서 이제 오늘 대부분의 쟁점들이 많이 정리가 됐는데요. 오늘 사실 이 변론 준비기일이 열리기 전에 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 답변서 내용에는 말하자면 이제 이 탄핵 그 소추 자체가 좀 이제 위법하다라는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데 크게 4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탄핵 소추가 통과될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탄핵안이었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이러면서 탄핵 소추 절차의 이의를 제기를 했고요. 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했다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네. 이 탄핵 소추안이 사실은 지난달 7일에 의결 정족수 미달로 한번 표결이 무산이 됐고 또 그다음에 회기가 바뀌어서 14일에 가결이 됐는데 이거를 문제 삼은 겁니다. 사실 한번 이렇게 부결이 된 안건을 또다시 이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이제 뭐 일사부재의 원칙을 명시한 국회법에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서 회기가 바뀌어서 다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 이 밖에 윤 대통령 측은 또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이제 계엄 이전으로 상태가 회복이 된 만큼 탄핵 심판이 필요가 없다 이런 의견도 개진을 하면서 탄핵 소추안 자체가 좀 위법하다 이런 사유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전에 보낸 일부 답변서가 헌재 판단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절차상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서 제출 자체도 굉장히 좀 소추안이 가결된 이후에 한 20일 정도 지나서 제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늦은 감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답변서에는 절차상으로 위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이것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원도 이 파면이 되기 전에는 그러한 처분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뭐 행정소송이라든지 뭐 취소소송 여러 가지 절차. 잠시만요.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후 4시 37분이었습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야타동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8층 규모의 복합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당 건물 1층에 위치한 식당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119 신고를 받고 전화에 나섰고요. 이 다수 인명 피해 발생을 우려해서 오후 4시 43분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응 2단계는 8개에서 14개 소방서에서 50대에서 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정도의 경보령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다시 화재 경위를 좀 조사하겠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내용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지민 변호사께서는 앞서 말씀하신 부분 이어서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파면이 되는가의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에서는 공무원도 파면에 임하기 전에 그러니까 파면이 당하기 전에는 취소 소송이라든지 이러한 다툴 적법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탄핵 절차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헌재가 뭐 1심, 2심, 3심이 있는 게 아니라 단심제이기 때문에 다퉈볼 그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위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한 축이고 그리고 송달 관련해서도 좀 위법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절차적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받아들여지기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여요. 왜냐하면 이러한 공무원의 파면에 있어서 그러한 뭐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마련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헌재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뭐 맞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오로지 대통령의 그러한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고 위헌적인 소지가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헌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단 범위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방알송 송달의 경우에도 헌재가 수차례 송달을 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헌재 재판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 끝에 나온 것이 발송 송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거나 적법하지 못했다라고 다툰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재판관들이 모여서 결론낸 일종의 이제 결론이 이미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송달 부분에 있어서의 위법성도 그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예, 지금 얘기가 나온 대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게 좀 다른 상황인데 이 국회에서는 이 부분에서 특히 탄핵 내용 중에서 이 내란죄 부분을 빼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예, 앞서 이제 전달해드린 내용은 이제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에 관련된 네.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변론 준비 기일에서는 탄핵 소추안, 이제 국회 측이 제출한 탄핵 소추안의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쟁점을 정리를 하면서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 이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즉 형법상에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내란죄라는 게 사실 수사권을 놓고 어느 기관에 있느냐 이런 것으로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어 왔고 법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아예 이제 이 내란죄 부분을 빼버리고 이제 탄핵 소추를 다시 이제 탄핵 소추안에 대한 쟁점을 다시 정리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고 그래서 이제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된 탄핵 소추의 이유로는 이제 계엄 선포를 한 행위 그리고 또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그리고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번 변론 준비기일에서 추가하겠다고 했던 내용인데 국회 측이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압수수색을 한 행위 총 이렇게 4가지로 탄핵 소추 이유가 정리가 최종적으로 쟁점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이 4가지 중에서 앞서서 탄핵 부분에서 내란이 빠진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논란이 됐었던 부분이 내란죄로 지금 형사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수사 단계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혐의가 더 구체화된다라면 기소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형사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헌재법 제51조에 따르면 동일한 이 소추의 사유로 인해서 형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헌재의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손중성 검사 사건의 경우에 절차가 중단됐던 사례가 있었고 이 부분을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도 절차 중단돼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국회 입장에서는 그러한 논란을 아예 피하기 위해서 내란죄 부분을 아예 빼고 나머지 부분으로도 탄핵 소추의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유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만약에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탄핵 사유로 철회하고 싶으면 그러면 국회 탄핵 소추 절차 다시 밟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계속해서 이제 돌고 도는
그러한 형국인데요. 일단은 헌재가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헌재가 만약에 내란죄에 대해서 빼고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형사적인 절차가 아니고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그런 엄격한 그런 절차라고 보기에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결의 절차이기 때문에 헌재 재판 방향과 헌재 결정에 100%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는 절차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측이 요청한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록 확보 절차를 멈춰달라는 의견서도 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헌재가 이를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1차 변론 준비 기일에 국회 측에서 수사 기록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의 수사 기록과 함께 증인 15명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수사 기록, 이 중에서 수사 기록은 헌법재판소 법상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수사 기록을 넘겨받는 것은 이제 맞지 않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 조항을 근거로 들면서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이런 수사 기록 등을 넘겨받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사실 한 건데 예. 이거를 오늘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수사기관에서 받겠다라고 결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수사 기록들이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들을 다 들여다봐야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헌재가 이렇게 의견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일단은 헌재가 판단하기로는 그러한 수사 기록이 헌재가 이제 이러한 비상계엄의 위법, 위헌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회 측에서도 이 선관위 CCTV 자료 제출에 대해서 이 송부촉탁 신청을 했었고 그리고 수사기관에 대해서 일부 기록에 대해서 확보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헌재가 이것을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헌재가 판단하기에는 그때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을 때 이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기록을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본 것이고요. 역시 선관위의 CCTV 역시도 확보를 하고자 한 것은 선관위는 별도의 헌법기관입니다. 근데 거기에 계엄군이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자료를 빼오려고 했던 그 자체가 위법적인 행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물증이라고 볼 수 있는 CCTV 확보 역시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제 오늘 신문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당하게 좀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첫 번째 변론 준비기일 때부터 해왔던 얘기가 이제 국회 측의 증거 능력을 좀 문제를 많이 삼았습니다. 네. 사실 국회 측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의 대부분이 언론 보도에 의존하고 있고 이 언론 보도라는 것은 하나의 주장에 불과하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고 객관적인 이런 어떤 기록과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객관적인 잠시만요. 예.